한양 성곽 아래 낮게 깔린 안개를 뚫고 아침을 깨우는 것은 도성 사람들의 활기찬 발소리가 아니었다. 남산 자락 끝머리 행인들의 발길이 잦은 길목에 자리 잡은 버들 주막의 소뚜껑 부딪히는 소리였다. 뽀얗게 피어오르는 국밥 김 사이로 주막 주인 무명이 땀방울을 훔치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어이 주모, 여기 국밥 한 그릇 더 주게나. 간이 아주 딱 맞아. 거친 목소리로 소리치는 보부상의 부름에 무명은 너털 웃음을 지으며 다가갔다. 누더기에 가까운 앞치마를 두르고 얼굴에는 적당히 기름때가 묻은 그는 누가 보아도 평생 주막에서 국밥이나 나르며 살아온 순박한 사내였다. 굽실거리는 허리와 서글서글한 눈매는 상대를 무장해제시키는 묘한 마력이 있었다. 아이고, 우리 보부상 어르신. 오늘 장사가 잘 되려나 봅니다. 목청이 기와집도 날리겠소. 여기 고기 한 점 더 얹었으니 든든히 드시고 가시오. 무명은 능청스럽게 덤을 얹어주며 손님들의 비위를 맞췄다. 하지만 그의 귀는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주막은 정보의 바다였다. 전국을 떠도는 보부상, 한양 소식의 밝은 가마꾼, 그리고 가끔씩 들르는 관아의 하급 관리들까지. 그들이 무심코 던지는 술주정 섞인 말 한마디가 무명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귀한 지도가 되었다. 들었나? 이번에 새로 부임한 이 판서대꽃간이 터져나간다더군. 백성들은 초금목피로 연명하는데 그 집게는 이 밥을 먹는다지 아마. 구석진 자리에 앉은 사내들의 속삭임이 무명의 고막을 두드렸다. 무명은 못 들은 척 마당의 평상을 닦았지만 그의 눈빛은 찰나의 순간 서늘하게 빛났다. 이 판서. 최근 백성들의 논밭을 강탈해 거대한 창고를 세웠다는 탐관오리였다. 무명은 머릿속으로 이 판서의 집 구조와 술라군들의 동선을 그려보았다. 낮에 무명은 비굴할 정도로 친절한 주인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칼날 같은 의기가 서려 있었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주막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다. 마지막 손님까지 배웅한 무명은 주막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평소의 구부정한 자세는 사라지고 꼿꼿하게 펴진 그의 체구는 낮과는 전혀 다른 위압감을 풍겼다. 그는 주막 뒤편, 아무도 찾지 않는 낡은 헛간으로 들어갔다. 먼지 쌓인 볏짚 더미 아래 숨겨진 나무 괴짝을 열자 시커먼 먹색의 옷감과 얼굴을 가릴 복면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익숙한 손길로 몸을 묶고 검은 옷을 입었다. 허리춤에는 짧은 단검 하나와 밧줄을 챙겼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실글벙글 웃던 주막 주인은 없었다. 오직 탐관오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조선의 대도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무명은 소리 없이 창문을 넘어 지붕 위로 몸을 날렸다. 고양이보다 가벼운 몸놀림이었다. 기와 위를 달리는 그의 발소리는 바람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저 멀리 보름달이 높게 뜬 한양의 밤거리가 펼쳐졌고 그의 시선은 도성에서 가장 화려한 기와집, 이 판서의 저택을 향했다. 자, 이제 꽃간 문을 열어볼까? 복면 사이로 나직한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낮에 들었던 정보대로라면 오늘 밤 이 판서는 연회를 즐기느라 경비가 허술할 터였다. 무명은 어둠 속으로 녹아들며 달빛을 등지고 사라졌다. 낮에는 백성들의 배를 채워주는 주막 주인으로, 밤에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그림자로 사는 그의 위험천만한 이중 생활이 다시금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한양 북촌의 가장 깊숙한 곳, 거대한 소슬대문이 위압감을 풍기며 서 있었다. 이곳은 최근 좌의정의 눈에 들어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이 판서의 저택이었다. 담장은 여느 사대부 집보다 한 길이나 더 높았고 담벼락 끝에는 날카로운 사기그릇 파편들이 촘촘히 박혀 달빛 아래 흉측한 살기를 내뿜고 있었다. 이 판서의 집안은 밤마다 연회가 끊이지 않았다. 대청마루에서는 기생들의 가야금 소리와 관리들의 걸걸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으나 그 높은 담벼락 바로 아래 길목에는 끼니를 때우지 못한 아이들이 흙바닥을 긁고 있었다. 이 판서가 챙긴 재물들은 모두 백성들의 고혈이었다. 가뭄으로 논바닥이 갈라질 때도
그는 세금을 독촉했고 낼 것이 없는 이들에겐 자식이라도 팔아 바치라며 호통을 쳤던 인물이었다. 무명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저택의 동태를 살폈다. 그의 시선은 연회장이 아닌 저택의 가장 후미진 곳에 위치한 거대한 목조 창고에 머물렀다. 그것이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이 판서의 비밀 곳간이었다. 저 안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쌓여 있을까? 복면 너머로 무명의 나직한 음성이 새어나왔다. 곳간의 문은 두꺼운 무쇠로 덧대어져 있었고 어른 주먹만 한 자물쇠가 3개나 채워져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곳간 앞에는 산압기로 소문난 커다란 개 2마리가 목줄도 없이 풀려 있었고 횃불을 든 사도들이 2인 1조로 쉼없이 주위를 순찰하고 있었다. 가렴죽으로 모은 재물을 지키려는 이 판서의 집착은 광기에 가까웠다. 무명은 허리춤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고기 조각 몇 점이 들어있었다. 그는 숨을 죽이고 기회를 엿보다가 술라군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찰나 고기 조각을 창고 구석으로 던졌다. 으르렁거리던 개들이 고기 냄새를 맡고 달려들었다. 고기에는 낮에 주막에서 미리 준비해둔 강력한 약초 가루가 뿌려져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나웠던 맹수들은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바닥에 고꾸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술라군들의 눈을 피하는 것이었다. 무명은 담벼락의 그림자를 따라 소리 없이 움직였다. 술라군들이 횃불을 휘두르며 지나갈 때마다 그는 벽에 완전히 밀착해 숨을 멈췄다. 마치 벽의 일부가 된 듯한 기막힌 은신술이었다. 곳간 문 앞에 다다른 무명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품바구니에서 가느다란 철사 조각을 꺼내 자물쇠 구멍에 밀어 넣었다. 낮에 주막에서 손님들의 수다를 통해 들었던 정보 이 판서가 자물쇠를 새로 맞추며 서양의 기술을 들여왔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열리지 않는 구조였다. 하지만 무명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미세한 진동을 손가락 끝으로 느끼며 첫 번째 자물쇠를 풀었다. 팅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묵직한 무쇠가 입을 벌렸다. 2번째, 그리고 3번째. 땀방울이 복면을 적셨지만 그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마지막 자물쇠가 풀리는 순간 무명은 육중한 문을 조심스럽게 밀었다. 문지방에서 날 법한 끼익 소리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기름칠한 천을 덧대는 치밀함도 잊지 않았다.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져 나온 것은 화려한 금은 보화의 광채와 퀴퀴한 곡식 냄새였다. 곳간 안은 상상 이상이었다. 쌀가마니는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 있었고 궤장마다 비단과 옥, 황금이 가득했다.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 동안 이 판서는 이 어두운 방 안에 나라의 절반을 옮겨다 놓은 듯했다. 무명은 잠시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다.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의 생명줄이었으리라. 그는 서둘러 챙겨온 거대한 보따리를 펼쳤다. 그는 욕심내지 않았다. 자신이 가질 것은 단 한 푼도 없었다. 오직 내일 아침 굶주린 백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만큼의 희망만을 담을 뿐이었다. 보따리가 묵직해질 무렵 밖에서 급박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개들이 왜 이래? 이봐, 일어나봐. 술라군들이 잠든 개들을 발견한 모양이었다. 횃불의 불빛이 곳간 문틈으로 번져 들어왔다. 무명은 보따리를 등에 메고 창고의 작은 환기창을 향해 몸을 날렸다.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이자 집요한 추격전의 시작이었다. 그게 누구냐? 거기 서라. 곳간 밖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고함이 정적을 깼습니다. 술라군들의 횃불이 요동치며 곳간 문틈으로 붉은 빛을 들이밀었습니다. 무명은 등에 맨 묵직한 보따리의 매듭을 다시 한번 단단히 조였습니다. 일반적인 도둑이라면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겠지만 그는 오히려 차분하게 숨을 골랐습니다. 그는 창고 구석에 쌓인 쌀가마니를 딛고 순식간에 높은 환기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좁은 틈이었지만 유연한 그의 몸은 물 흐르듯 빠져나갔습니다. 창틀을 짚고 지붕 위로 올라선 찰나 아래에서 화살 한 대가
그의 발치 기와를 때리며 파편을 튀겼습니다. 저기다. 지붕 위에 괴한이 있다. 이 판서의 사도들이 곳간 주위를 포위하며 소리쳤습니다. 10여 개의 횃불이 일제히 지붕 위를 비추었습니다. 무명은 보름달을 등지고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검은 복면 위로 드러난 그의 눈매는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옆 건물 기와 위로 도약했습니다. 타다닥 소리를 내며 기와 위를 질주하는 그의 발놀림은 마치 허공을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등에 진 보따리의 무게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탐관 오리의 곳간에서 꺼내온 곡식과 금부치들이 달그락거리며 그의 움직임을 방해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담장 밖에서 대기하던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저택 주위를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막다른 길이다. 항복하고 내려오너라. 수사관의 명을 받은 포교가 길목을 차단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판서의 저택은 이제 거대한 함정이 되어 무명을 조여왔습니다. 무명은 저택 본체의 가장 높은 상량보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래에서는 기생들의 비명과 술에 취한 관리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무명은 허리춤에서 밧줄을 꺼내 석가래에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래로 뛰어내리는 척하다가 반동을 이용해 담장 너머의 커다란 느티나무 가지로 몸을 날렸습니다. 포졸들이 일제히 화살을 쏘아 올렸지만 그는 이미 어둠이 짙게 깔린 나뭇잎 사이로 몸을 숨긴 뒤였습니다. 추격하라. 북쪽 숲이다. 포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무명은 나무에서 내려와 민가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고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추격대를 따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바로 이 무거운 보따리의 주인을 찾아주는 일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달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며 그의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성 안의 경비는 더욱 삼엄해졌고 곳곳에서 술라군들의 호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명은 골목길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녹아들며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그림자처럼 사라져갔습니다. 포졸들의 거친 함성과 횃불의 잔상이 멀어질 때쯤 무명은 도성 끝자락의 빈민가인 토막촌에 다다랐습니다. 이곳은 한양의 화려한 불빛이 닿지 않는 곳으로 무너져가는 초가 삼간 사이로 병든 노인들의 신음과 배고픈 아이들의 울음소리만이 가득한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무명은 숨을 고르며 어깨를 짓누르던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안에는 조금 전 이 판서의 비밀곳간에서 가져온 황금 엽전 뭉치와 비단, 그리고 은비녀들이 가득했습니다. 탐관 오리의 사치품이었던 이것들은 이제 누군가에게는 죽어가는 목숨을 살릴 생명줄이 될 터였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마을 입구, 병든 노모를 모시고 사는 소년의 집 앞에 섰습니다. 낮에 주막에서 들은 바로는 약값이 없어 노모가 사흘째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명은 보따리에서 엽전 주머니 하나를 꺼내 창호지 문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툭 하는 가벼운 소리가 났지만 안에서는 기침 소리만 들릴 뿐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무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양이처럼 담장을 넘나들며 마을의 가장 가난한 집들만을 골라 재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떤 집 문 앞에는 쌀을 살 수 있는 은전, 몇 푼을, 어떤 집 마당에는 아이들의 옷감이 될 비단을 던져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도착한 곳은 마을 공동 우물가였습니다. 그는 보따리에 남은 엽전들을 한 움큼 쥐어 하늘 위로 높이 뿌렸습니다. 달빛을 받은 엽전들이 마치 은하수처럼 반짝이며 흙바닥 위로 흩뿌려졌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너희에게 주는 위로다. 복면 너머로 나직하게 읊조린 무명은 보따리가 비어가는 것을 확인하고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토막촌은 전례 없는 소동에 휩싸였습니다. 잠에서 깬 사람들이 문 앞에 놓인 엽전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왔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이게 웬 엽전이냐? 세상에, 꿈은 아니겠지. 우리 어머니 약값을 벌었어. 하늘이 우릴 돕는구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울음을 터뜨리며 하늘에 절을 올렸습니다. 절망뿐이던 마을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의 이면에는 대도를 향한 소문이 파도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탐관 오리들에게는 저승사자보다 무서운 도둑이자 백성들에게는 성인보다 귀한 의적의 등장이었습니다. 그 시각 무명은 다시 평소처럼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막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밤사이에 긴박했던 추격전과 의로운 행보는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밥을 끓이며 마을 사람들의 떠들썩한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어제 그 대도가 이 판서댁을 털었다지. 엽전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렸다더군. 손님의 말에 무명은 그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참으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구려. 그런 양반이 진짜 있다면 국밥 한 그릇 대접하고 싶구먼. 솥에서 피어오르는 뽀얀 연기 너머로 무명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비록 몸은 고단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어둠을 뚫고 피어난 작은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토막촌의 엽전 비가 내린 지 사흘째 되는 날, 한양의 공기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판서의 저택이 털린 사건은 단순한 절도 사건을 넘어 조정의 근간을 흔드는 대사건으로 비화했습니다. 분노한 이 판서는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고 도성방어와 치안을 담당하는 포도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에서 특별한 인물이 파견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도진. 냉철한 판단력과 집요한 추사력으로 조선의 사냥개라 불리는 종사관이었습니다. 한도진은 부임하자마자 이 판서의 저택부터 찾았습니다. 그는 소란스러운 관리들을 뒤로하고 곳간 바닥에 엎드려 먼지 하나, 긁힌 자국 하나를 샅샅이 살폈습니다. 침입 흔적은 환기창. 범인은 고양이처럼 유연하고 기와 위를 달릴 만큼 하체가 단단한 자다. 한도진의 낮은 목소리가 곳간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밧줄이 걸렸던 석가래의 각도와 마당에 쓰러졌던 개들의 입가에 남은 잔여물을 확인했습니다. 일반적인 도둑이라면 재물을 챙기느라 급급했겠지만 이자는 개를 죽이지 않고 잠재우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한도진은 직감했습니다. 상대는 평범한 좀도둑이 아니라 철저하게 훈련된 전문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의 다음 행선지는 토막촌이었습니다. 엽전을 받았다는 백성들을 신문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하늘이 도왔다는 칭송뿐이었습니다. 한도진은 백성들의 입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그는 범인의 이동 경로에 주목했습니다. 북촌의 저택에서 토막촌까지 무거운 보따리를 메고 술라군의 눈을 피해 이동하려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길목이 있었습니다. 이 근처에서 가장 번화하면서도 정보가 모이는 곳이 어디냐? 한도진의 물음에 부하 포교가 손가락으로 길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엔 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버들 주막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주막 주인 무명은 평소처럼 손님들에게 국밥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주막 문턱을 넘어서는 한 사내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단정한 관복 차림에 칼날 같은 눈빛을 지닌 사내, 한도진이었습니다. 주막 안의 소란스러운 소음이 한도진의 등장과 함께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주인장, 여기 국밥 한 그릇 주게. 한도진은 무명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명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제껏 상대했던 포졸들과는 차원이 다른 포식자가 나타났음을 말입니다. 무명은 짐짓 허허실실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찌 오셨습니까? 고기 넉넉히 넣어 올리겠습니다. 무명은 평소보다 더 비굴할 정도로 친절하게 대했지만 한도진의 시선은 무명의 손등에 난 작은 흉터와 단단하게 잡힌 종아리 근육에 머물렀습니다. 침묵 속에 흐르는 두 남자의 심리전은 끓어오르는 가마솥보다 더 뜨겁게 주막을 달구었습니다. 한도진은 국밥을 한술 뜨지도 않은 채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요즘 도성에 그림자가 돌아다닌다는데
주인장은 혹시 지붕 위를 달리는 고양이를 본 적이 있는가? 무명의 손이 찰나의 순간 멈칫했습니다. 포위망은 이미 그의 코앞까지 좁혀져 오고 있었습니다. 주막의 공기는 가마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보다 더 뜨겁고 팽팽하게 달아올랐습니다. 한도진의 날카로운 질문에 주막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무명은 잠시 멈췄던 국자지를 아무렇지 않게 재개하며 특유의 능청스러운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종사관 나으리. 고양이라니요? 저희 주막 뒷간 근처에 쥐 잡는 도둑 고양이들은 많습니다만 지붕 위를 달리는 고양이는 본 적이 없구먼요. 이 비천한 놈은 땅만 보고 사느라 하늘 볼 일이 없어서 말입니다. 무명은 국밥 그릇을 한도진 앞에 내려놓으며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하지만 한도진의 시선은 국밥이 아닌 무명의 어깨와 손끝을 집요하게 훑고 있었습니다. 땅만 보고 산다라. 그런데 주인장의 손마디가 예사롭지 않군. 솥을 잡는 손이라기엔 굳은 살의 위치가 밧줄이나 병기를 다루는 자와 흡사해. 한도진의 말에 무명은 짐짓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제 손을 앞치마에 슥슥 닦았습니다. 이게 다 무거운 가마솥을 수십 년 넘게 들었다 놨다 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으리께서 보시기엔 도둑놈 손 같아 보이시나 본데 제겐 그저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달고 다른 고단한 훈장일 뿐입죠. 한도진은 대답 대신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낮게 으쪼렸습니다. 간이 아주 딱 맞는군. 이 주막이 왜 도성의 소문이 모이는 곳인지 알겠어. 주인장, 그 대도라는 자가 훔친 재물을 백성들에게 나눠줬다더군. 자네 생각엔 그가 의적이라 생각하나 아니면 그저 법을 어긴 범죄자라 생각하나? 무명은 마당의 평상을 닦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나라법을 어겼으니 죄인이겠지요. 하지만 굶어 죽어가는 자들에게 쌀 한 대박 던져준 그 마음만은 부처님 같지 않겠습니까? 법은 멀고 배고픔은 당장 눈앞이니 말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겉으로는 평범한 주인과 손님의 문답이었으나 속으로는 서로의 심장 아래 칼을 겨누는 형국이었습니다. 한도진은 무명이 정체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고 무명은 이 영민한 사냥개가 자신의 꼬리를 밟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한도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무명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달이 구름에 가려질 때 다시 오겠네. 그땐 국밥 대신 자네의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군. 한도진이 주막을 떠나자 무명은 비로소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포위망은 이제 단순히 좁혀지는 수준이 아니라 그의 목줄을 죄어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오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주막 주인의 가면을 계속 쓸 것인지 아니면 대도로서 마지막 승부를 걸 것인지 말입니다. 구름이 달빛을 삼킨 칠흑 같은 밤, 도성 전체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버들 주막의 지붕 위에는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무명은 주막 주인의 너털 웃음을 뒤로 한 채 다시 한번 검은 복면을 눌렀었습니다. 그가 지붕 위를 박차고 오르는 순간 어둠 속에서 기다렸다는 듯 차가운 금소금이 울려 퍼졌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 대도. 한도진이었습니다. 그는 관복 대신 활동하기 편한 천릭 차림으로 무명이 이동할 동선의 가장 높은 기와지붕 위에서 그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달빛조차 반사하지 않는 검게 그을린 환두도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무명은 걸음을 멈추고 낮게 자세를 잡았습니다. 종사관 나으리, 국밥 맛이 그리워 다시 오신 겁니까? 아니면 이 비천한 놈의 목숨이 탐나 오신 겁니까? 자네의 목숨보다는 자네가 훔친 세상의 질서를 되돌리러 왔다. 한도진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검기가 허공을 갈았습니다. 무명은 간발의 차로 몸을 날려 공격을 피했습니다. 기와가 부서지는 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깼습니다. 무명은 정면 대결보다는 특유의 민첩함을 이용해 지붕 사이를 넘나들며 도망치려 했으나 한도진의 추격은 집요했습니다. 한도진은
무명이 밟는 기와의 흔적과 미세한 공기의 흐름마저 읽어내며 그를 낭떠러지 같은 담장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두 남자는 지붕 위에서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였습니다. 무명의 단검과 한도진의 환두도가 부딪힐 때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무명은 허리춤에서 연막탄을 꺼내 던졌으나 한도진은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하며 무명의 가슴팍을 향해 발을 날렸습니다. 컥! 무명은 중심을 잃고 지붕 아래 마당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닥에 닿기도 전에 낙법을 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추격전은 이제 좁은 골목길로 이어졌습니다. 무명은 미리 준비해둔 밧줄을 이용해 담을 넘으려 했으나 뒤쫓아온 한도진의 칼날이 무명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그만 포기해라. 자네가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도진이 칼끝을 무명의 목에 겨누며 말했습니다. 무명은 피가 배어나오는 어깨를 움켜쥐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꺾이지 않은 기세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나라법이 배고픈 아이의 배를 채워주지 못할 때 누군가는 법 밖에서 길을 찾아야 하는 법입니다. 저를 잡으시겠다면 오늘 밤 이 그림자와 함께 끝을 보셔야 할 겁니다. 그 순간 멀리서 포졸들의 횃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포위망이 좁혀오는 일촉즉발의 상황. 두 남자의 운명적인 대결은 이제 마지막 한수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타오르는 횃불의 열기가 두 남자의 살갗을 덮쳤습니다. 포졸들의 발소리는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고 한도진의 칼날은 무명의 목을 베어낼 듯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일촉즉발의 순간 무명은 도망치는 대신 한도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나으리, 저를 잡으시면 이 판서의 곳간은 다시 채워질 것이고 토막촌의 아이들은 내일 아침 다시 굶주릴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백성을 죽이는 길이라면 나으리는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한도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평생 법과 질서를 수호하며 살아온 사내였으나 그 법이 탐관오리의 배를 불리고 백성의 고열을 짜내는 도구로 전락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명의 상처 입은 어깨에서 떨어진 핏방울이 차가운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때 포졸들이 골목 입구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종사관 나으리, 대도를 찾으셨습니까? 한도진은 잠시 칼을 쥐 힘을 풀지 않았습니다. 정적 속에서 무명의 단호한 눈빛과 멀리서 들려오는 굶주린 백성들의 환청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윽고 한도진은 천천히 칼을 거두며 몸을 돌렸습니다. 놓쳤다. 놈은 이미 담을 넘어 숲으로 사라졌다. 모두 서쪽 산자락을 수색하라. 한도진의 서슬 퍼런 명령에 포졸들은 일제히 방향을 틀어 멀어져 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무명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도진은 돌아보지 않은 채 나직하게 덧붙였습니다. 오늘 밤 대도는 이곳에서 죽었다. 내일 아침 버들 주막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때는 내 칼이 너의 심장을 꿰뚫을 것이다. 다시는 내 눈앞에 그림자로 나타나지 마라. 무명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그리고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버들 주막의 가마솥에서는 여느 때처럼 구수한 국밥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무명은 어깨의 통증을 참으며 짐짓 허허실실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관가에서는 대도가 수사관의 칼에 맞아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판서는 잃어버린 재물을 찾지 못해 분노했지만 도성의 백성들은 남몰래 미소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지붕 위를 달리는 검은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신선이 되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여전히 우리 곁에서 국밥을 말고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탐관 오리의 곳간을 털던 조선의 대도는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희망의 씨앗은 백성들의 가슴 속에서 전설이 되어 영원히 타올랐습니다. 낮에는 비굴할 정도로 선량한 미소를 짓고 밤에는 정의의 칼날이 되었던 두 얼굴의 사내.
그의 이중 생활은 그렇게 조선의 가장 깊은 밤을 밝히는 등불로 남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